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의 귀신이 나를 따라왔지만 할머니가 나를 구해줬다. 초등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길에는 나란히 붙어있는 빈집이 두 채가 있었다. 서울인데도 다른 주택들과는 다르게 시골에 있는 집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낡은 모습과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지 동네 아이들은 재미삼아 그 집들을 흉가라고 부르고 다녔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이 수요일이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사교시 후 점심만 먹고 친구들과 발걸음을 맞춰가며 하교를 하던 중 언제나처럼 그 흉가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 주위가 무척 시끄러웠다는 거다. 흉가가 있는 골목을 들어서기 전부터 쇠 긁는 소리가 자꾸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동전을 서로 비벼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한다. 다른 친구 두 녀석에게 오늘 너무 동네가 시끄럽네 라고 말을 해도 두 녀석은 그런가 보다 하는 얼굴이었다. 친구들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보다. 혹시 내 귀가 남들보다 좋은 건가 하는 생각에 약간 우쭐한 기분도 들었다. 흉가가 있는 골목에 들어서니 저만치 앞에, 그러니깐 흉가가 자리하고 있을 골목 한복판에 사람이 쭈그려 앉아있는 게 보였다. 유독 그 사람 주위만 새하얗던 걸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 흉가에 다다를수록 쇠 긁는 듯한 소리는 점점 커지고 이상하게 입에서는 자꾸만 쓴맛이 느껴졌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까워질수록 내 걸음걸이는 초조해지기만 했다. 점점 가까이에서 보니 입고 있는 옷도 온통 하얗다. 이윽고 발걸음이 흉가에 다다랐을 무렵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길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여자였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그녀의 머리카락은 한눈에 봐도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아까부터 들려왔던 이질적인 소리는 그 여자의 손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걸음으로는 그녀를 지나가면서도 내 눈은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질적인 소리는 정확히 그녀의 손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칼을 갈고 있었다. 과도처럼 조그만한 칼이 아니라 그보다 날이 몇 배는 큰 칼을 그녀는 두 손으로 잡은 채 네모난 무언가에 비벼대고 있었다. 처음 보는 그런 광경에 그것이 정말 칼을 갈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쏟아오르며 온몸에서는 식은 땀이 났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여자 곁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하였고 내 옆에 있던 친구들도 서로 제잘되며 내 걸음걸이에 맞춰주었다. 승용차 서너 대 길이만큼 떨어졌던 것 같다. 내가 본 것이 정말인지 싶어 친구들한테 운을 띄었다. 사실은 그 여자를 지나간 뒤로 귀에서 들려오던 이질적인 소리가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아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두려웠던 것도 있다. 방금 저 여자 칼 같은 거 갈고 있지 않았냐? 내 말에 두 친구 녀석들은 뭔 소리를 하는 건가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여자? 무슨 여자? 여자가 있었나? 난 몰라. 등골이 오싹해지고 다리가 떨렸다. 골목 한복판에서 대놓고 앉아 거지 차림으로 기묘한 짓을 하는데 그걸 못 볼 수가 있을까? 말을 하며 돌아보니 어느새인가 뒤돌아 일어서서 이쪽을 지그시 쳐다보는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시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 남들보다는 두 배는 큰 눈에 흰자위는 얼마 보이지 않았고 콧구멍은 크게 벌려 있으며 입을 해벌쭉 웃고 있었다. 마치 입김이 닿을 거리에 있는 것 마냥 그 모습이 자세하게 보였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한 순간 도저히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눈물은 핑 돌기 시작했고 이제는 걷다 못해 거의 달리다시피 그저 앞으로 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내 모습을 친구들은 어떻게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난 그 자리가 너무 무서워 혼자서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 바로 집이다. 그럼 언제나처럼 집에서는 할머니가 마중 나와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무언가에 쫓기듯 골목을 빠져나가려는데 골목 모퉁이 끝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였다. 웬일인지 오늘은 할머니가 골목까지 마중을 나와 계신 게 아닌가. 평소와 같았으면 멀리서부터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갔을 텐데
목이 잠긴 것 마냥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상한 것은 할머니와 가까워지려 할수록 발걸음이 무겁고 무언가 내 가방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듯했다. 할머니도 달려나와서 나를 붙잡고 껴안아 주시니 그제서야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한 것은 할머니의 행동이었다. 평소와 같은 푸근하고 인자한 할머니가 마치 원수를 본 것 같이 인상을 쓰고 계셨다. 그리고 나를 껴안다 못해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꽉 붙잡으시며 내 뒤쪽을 향해 매섭게 눈을 뜨고 계셨다. 늙은 우리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이 아플 정도로 껴안은 탓에 할머니 품에서 나는 울기 시작했다. 꽉 껴안긴 온몸이 아파서인지 아니면 안도하는 마음에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울면서도 할머니 손은 놓지 않고 꼭 잡은 채로 집에 도착하였다. 대문에 들어선 후로 할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다짜고짜 날더러 마당에 있는 진돗개 옆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신 뒤 자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 손에 파란 통을 들고 나오셨다. 할머니는 통 안에서 하얀 무엇인가를 꺼내신 뒤 대문 안의 양쪽 끄트머리에 그것을 한 주먹씩 놓아두기 시작하였다. 그러고는 그 하얀 것을 대문에 몇 번 뿌리시더니 나한테도 뿌리기 시작하였다. 하얀 가루의 정체는 소금이었다. 장례시장에 다녀온 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뿌리는 걸 보긴 했지만 막상 내가 당하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또 울음이 터졌다. 그렇게 나도 소금에 절여지고 나서야 겨우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할머니는 분주하셨다. 먼저 야간 일을 하느라 낮에는 주무시던 삼촌을 깨우시더니 오늘은 일을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셨다. 삼촌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대들었지만 할머니가 핏발을 세우고 언성을 높이시니 삼촌도 이내 알겠다고 하셨다.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크고 무섭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할머니는 삼촌에게 돈을 쥐어주며 시장에 가서 닭 2마리만 사오라고 시키신 뒤 눈물 범벅이 된 내 얼굴을 씻겨주시고 오늘은 이만 자라며 이부자리를 펴주셨다. 평소와 같으면 친구들과 온몸에 검댕이를 칠하며 놀 시간이지만 몸이 피곤해서 할머니 말대로 자기 시작했다. 얼마나 잤을까. 맛있는 냄새가 나서 눈을 떠보니 할머니께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다. 또 점심을 먹나 싶어서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6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아마도 저녁 식사인가 보다. 언제 준비하셨는지. 할머니께서는 백숙을 2마리나 하셨고 한 마리는 삼촌 앞에, 반쪽은 할머니 앞에, 또 반쪽은 우리 집 진돗개에게 주었다. 진돗개에겐 뼈까지 발라주는 정성까지 보이셨다. 그런데 내 몫은 없었다. 낮에 너무 울어서 오늘 밥은 굶기시려는 건가 하는 이런저런 생각도 들었다. 나도 밥을 먹고 싶다고 말하였지만 내일 되면 할머니가 피자니 통닭이니 전부 사줄 테니깐 오늘만은 굶으라고 말씀하셨다. 낮에 그렇게 울어댄 것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날 벌 주시려나 보다 싶어 또 방에 가서 혼자 울다 지쳐 잠들었다. 중간에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 잠깐 깬 거 말고는 아침까지 줄곧 잠만 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삼촌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전혀 달랐다. 새벽 2시경 정도에 다짜고짜 내가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던 할머니와 삼촌은 무슨 일이냐고 내게 물으셨고 나는 지금 대문 밖에 엄마가 와 있으니 빨리 문 열어줘야 한다고 악을 썼다고 한다. 때마침 낯선 사람이 와도 짖지도 않던 우리 집 진돗개가 목청 떨어지게 짖기 시작해서 삼촌은 소름이 돋으셨다고 한다. 할머니는 내 얘기를 듣고는 현관 밖으로 득달같이 나가시고 삼촌은 계속 나를 붙잡으시며 엄마와 아빠는 지금 외가에 가 계신다고 네가 잘못 들은 거라고 말하셨지만 그럼에도 나는 계속 악을 쓰며 빨리 문 열어야 한다고 엄마가 추워서 울고 있다고 떼를 썼다고 한다. 저녁도 굶고 기력도 쇠해졌는데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삼촌은 날 붙잡아두느라 진땀을 빼셨고 삼촌의 몸에는 여기저기 긁힌 상처에 손톱 자국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삼촌은 날 붙잡아 두시는 동안 귓가에 쇠를 긁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 머리가 아파 혼나는 줄 알았다고 하셨다. 그때까지 삼촌의 말을 장난으로만 듣던 나는 그 쇳소리라는 말을 듣자 어제 일이 떠올라 또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다. 내 발작이 어떻게 멈췄는지는 모르지만
삼촌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신 후 20분 동안 누군가와 큰 소리로 싸우는 듯 했다고 한다. 그 사이에도 걔는 그치지 않고 점점 크게 지저대고 그에 맞춰 나도 마지막 발악이라는 듯이 더 억세게 몸부림쳤다고 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편안한 얼굴로 다시 잠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삼촌도 한숨 놓았다고 한다. 삼촌에게 새벽에 있었던 얘기를 듣고 거실로 가니 할머니는 별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다 방문을 나온 나를 보시고 우리 애기 밤에는 잘 잤나 하시는데 순간 그 모습이 뭐랄까 너무 커다랗고 따뜻하게 느껴져서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것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어느 때와처럼 그 흉가 앞을 지나가도 하얀 옷을 입은 여자는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요약하자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평소 흉가로 불리는 빈집 두 채를 지나가게 되었으며 이날 특히 골목에서 쇠를 긁는 소리와 함께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여자의 모습에 놀라 친구들과 빠르게 그 장소를 벗어났으나 친구들은 그 여자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할머니와의 이상한 경험을 통해 알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그 여자를 볼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쓰레기. 이 이야기는 옛날 친구였던 양아치 녀석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녀석과 같은 조직에 있는 놈들 중에 길거리에서 여자를 꼬셔서 모텔까지 같이 가는데 또 같은 녀석이 있었다고 하네요. 헌팅 전문가라고 할까? 흔히 픽업 아티스트라고들 하는 그런 겁니다. 어느 날 내 친구는 평소처럼 그 헌팅맨한테 전화를 받아 밤거리로 놀러 나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그냥 쉬기로 하고 집에 혼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팅맨 녀석은 혼자 밤거리에 나섰고 그리고 놀던 가닥이 있으니만큼 능숙하게 괜찮은 여자를 낚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반항하는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며 때리기도 좀 때렸다고 하고 그렇게 지쳐서 녹초가 된 여자에게 약을 먹이고 어찌어찌 강제로 범하면서 즐겼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새벽녘 갑자기 여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더니 그대로 숨을 거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인은 아마 폭력과 과도한 약물 복용이었고 애초에 그 여자는 첫 경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에게 잡혀가는 것만은 피하려고 새벽부터 조직의 시체를 가지고 찾아갔고 중간 보스에게 울면서 매달렸지만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중간 보스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는 조직 두목의 딸이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 간의 전쟁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마약을 강제로 먹인 데다 폭행까지 가했기에 몸 안에는 마약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눈으로만 봐도 군데군데 멍이 보였습니다.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중간 보스는 황급히 여자를 깊은 산속에 묻어버리기로 했지요. 중간 보스의 목적은 그뿐만이 아니었고 조직에 누를 끼친 그 녀석까지 함께 묻어버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자를 묻을 구멍을 파낸 후 잔뜩 지친 모습에 그를 청테이프로 묶어 산채로 여자의 시체와 함께 던집니다. 그 녀석은 격렬하게 반항하며 날뛰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흙을 던져 생매장시켰습니다. 중간 보스는 조직으로 돌아가 보스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지만 그 조직이 쓰고 있던 매립지는 곧 새로 도로가 날 곳이라 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면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중간 보스는 놀라서 황급히 산으로 돌아가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지요. 조직원 몇 명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아까 막 묻었던 부드러운 흙을 파내자 조금씩 남자와 여자가 얼싸안고 있는 시체가 모습을 나타냈고 남자도 이미 숨을 거둔 듯 했지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까 묻을 때는 분명 여자의 시체를 먼저 던진 후 그 위에 남자를 산채로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파내고 보니 둘이 옆에 나란히 누워 꽉 끌어안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그뿐 아니라 기묘하게도 분명히 시체였던 여자의 양손이 남자의 목에 휘감겨 있었고 검붉은 손가락 자국이 남자의 목에 선명히 나 있었다고 합니다. 중간 보스는 시체를 꺼내 따로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무슨 수를 써도 여자의 두 손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불을 질러 처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버지가 가져온 인형에 붙어 있던 귀신. 어릴 적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지근성 같은 게 있었고 근처 쓰레기장에서 언제나 망가진 가전용품이나 잡동사니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깝게 이런 걸 버렸대라며 집에 가지고 오곤 하셨지요.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부끄러우니까 그만하라고 부탁했지만 그렇다고 말을 들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들 포기하고 아버지가 좋을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게 되었고 아버지가 주워오는 것은 별의별 종류가 다 있었지요. 그 중에는 도대체 왜 이런 걸 가져왔나 싶은 기묘한 것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중 하나가 그 인형이었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나와 여동생이 같이 쓰는 방에 낯선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또 아버지가 주워온 거였을 테지요. 왜 이런 더러운 인형을 주워온 거야? 라며 속으로 투덜대며 그 인형을 째려봤습니다. 아이들이 팔에 자주 껴안고 다니는 흔한 젖병을 무는 인형이었고 긴 속눈썹에 동글동글한 갈색 눈동자였습니다. 젖병을 물기 위해 살짝 결린 입술은 당장이라도 몰아도 속삭일 것만 같이 생겼지요. 새 것이었다면 분명 사랑스러운 인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소유자가 인형을 꽤 거칠게 다뤘는지 흰 뺨 한쪽에 칙하고 검은 매직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눕히면 깜빡 감길 눈꺼풀도 한쪽만 움직였고 그것도 반밖에 안 닫혀서 마치 한쪽 눈이 짓눌린 것 같은 험악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빈말로도 귀엽다고는 못할 그런 인형을 왜 아버지가 가지고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나도 여동생도 원래 어릴 적부터 인형 놀이를 좋아했기에 방 안에는 미미 인형이나 케이스에 들어있는 프랑스 인형과 봉제 인형 등 수많은 인형들이 쫙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주워온 이 인형이 이질감을 발현하며 섞여 있던 것이었지요. 다른 인형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놀았던 것들이니만큼 애착도 있고 거기에 있다는 걸 부자연스럽게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젖병 무는 인형만은 달랐고 침대에서 자는 날을 말없이 그 눈동자만으로 매일 저녁마다 가만히 응시하는 느낌이었죠. 솔직히 꽤 기분 나빴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기껏 주워온 것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방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나는 기묘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침대 위에서 여느 때처럼 누워 자고 있는데 문득 귓가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일까? 내 귓가. 그것도 무척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아이가 웃었고 마치 못된 장난을 치고 나서 신이 난 듯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웃음이었지만 점차 잔물결이 퍼져나가듯 와글와글하는 다른 웃음소리도 들려옵니다. 두세 명 정도일까? 전부 어린아이가 웃는 것 같은 순진한 웃음소리였지요. 그러다 갑자기 소곤소곤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나 싶었지만 이런 한밤중에 놀고 다닐 아이들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리는 바로 내 귓가에서 나고 있었고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있음에도 위에서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누군가의 기척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닌 여럿의 시선이었고 갑자기 나타난 그들은 내가 자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그중 한 명이 자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라고 말하는 게 들립니다. 그 순간 내 몸은 벌벌 떨리기 시작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었고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공포에 온몸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결코 눈을 떠서는 안 된다고 느꼈고 그것들을 보면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며 나는 마음속으로 사라지라고 필사적으로 신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머리맡에서는 아이들이 내 얼굴을 바라보며 소근소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의식이 사라지고 정신을 차리자 이미 아침이었고 눈을 뜨고 그저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며 나는 아침이 되었다는 것에 가슴 깊이 안심했지요. 하지만 그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날부터 나는 같은 꿈을 계속 꾸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내가 자고 있으면 어디에선가 아이의 웃음소리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 소리뿐이었지만 점차 머리맡을 누군가가 떠들썩하게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두세 명뿐이었던 목소리도 점점 늘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즐겁다는 듯 뛰어다니고 있었죠.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상태가 계속 이어져 나는 몹시 무서웠습니다. 모두 어린아이의 목소리였고 순진하게 웃는 소리, 까불며 떠드는 소리, 그리고 그 중에는 명확하게 내게 아기를 가진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내 귓가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운 듯 자는 거냐며 말을 걸어옵니다. 대답하면 안 돼. 눈을 뜨면 절대 안 돼. 몸은 가위에 눌린 것처럼 굳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죠. 나는 부들부들 떨며 공포와 싸우며 꿈에서 깨기만을 그저 신에게 간절히 빌 뿐이었습니다. 또 누군가 내 옆에서 달리고 있었고 타박타박 복수의 작은 발소리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그들은 발소리를 내면서 공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었죠. 그렇게 무서운 꿈을 매일같이 꾸니 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형 때문이라고 느낀 것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지요. 반쯤 잠에 빠져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 나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고 떠드는 아이의 기척을 느끼고 나는 왠지 이건 그 인형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이었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유도 없었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틀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얼굴을 바라보고 집요하게 내가 자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그 녀석은 그 젖병을 무는 인형이 아니라 젖병을 무는 인형 속에 숨어있는 무엇인가라고 나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고 정신이 나간 거로 생각할 게 틀림없었기에 나는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아래층 침대에서 자는 여동생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않았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물어봤지만 여동생은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런 소리 못 들었어 라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대답합니다. 젖병 무는 인형이 무섭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이인 내가 알 도리가 없었고 솔직히 나 자신이 정말 미친 것은 아닌가 싶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어째서 나에게만 소리가 들리는 것인지 어째서 내 주위에만 그들이 찾아오는 것인지 갑자기 예전의 일이 떠오릅니다. 옛날 희미하게 여자 귀신을 본 적이 있었고 혹시 영감이라는 게 그때 내게 생겨났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무언가의 낌새를 눈치채 버린 건 아닐까? 며칠 지난 어느 밤 또 그들이 찾아와 내 귓가에서 와그럭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있었기에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20명 정도는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 안은 사람 말소리로 가득하고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시끄러웠죠. 그중 5명은 분명히 내 머리맡에서 자는 거냐고 말을 걸어왔고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은 역시 그 인형일 터였겠죠. 그 녀석은 아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어. 깨어있을 거야. 그러자 주변 목소리들도 그에 반응해 깨어있어. 깨어있구나. 라며 일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순진함 속에 감춰진 악이라는 송곳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슬슬 괜찮겠지. 이제 들어가도 괜찮겠지. 들어가도 괜찮을 거야. 들어가 볼까? 그때 나는 그 목소리들에게 몸을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몸은 가위에 눌려서 그저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 경문이란 경문은 다 끌어모아 머릿속으로 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였기에 제대로 된 경문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알고 있는 말은 뭐든 필사적으로 외웠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아침이었고 지금도 그것이 꿈이었는지 아닌지 생각하다 보면 멍해집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던 전셋집이 재건축하게 되어 우리 집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인형은 이사 도중 사라져버렸고 이사 도중 어머니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여나 지금도 집 벽장 안에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부터 나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어린 날의 괴이한 체험이었지요. 네 번째 이야기, 바다의 괴담. FC는 해변에 있는 안전센터에서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지 3일 정도가 지났을까. 센터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평정을 잃은 모습의 어머니와 어린 아이가 뛰어들어왔다고 합니다. 선배 안전요원이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미아가 된 아이는 초등학생인 사내 아이로 어린아이용 튜브를 끼고 헤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곧 센터 요원 전원이 지역을 나누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은 상당히 하루 쪽에 흘러가 있던 튜브.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들의 것이 확실하다며 절규했습니다. 튜브가 발견된 곳은 동생이 말하길 형이 저쪽에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었다고, 가리킨 곳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외딴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일에 익숙해지지 않았던 FC로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 돌아와 바깥을 보니 가로등에 불조차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두운 그늘 한켠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 작은 사내 아이가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FC는 아무래도 아이가 마음에 걸려 밖으로 나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내 아이는 엄마를 못 찾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큰일이네.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너무 어둡고 너무 추워요. FC는 자신이 입고 있던 파카를 벗어 아이에게 입혀주고 지퍼까지 올려준 다음 기숙사의 관리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와 보니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해서 관리인과 함께 주변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FC는 기숙사로 돌아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박자박하는 발소리가 들려오고 FC는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아까 그 아이가 반쯤 투명해진 채로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F는 불현듯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 울음을 터뜨리듯 외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그러자 사내 아이는 미끄러지듯 다가와서 나 쓸쓸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어둡고 춥고 무서운 곳에 와 있어. 그러니까 형, 같이 놀아줘요. FC의 손을 꽉 움켜 쥐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FC의 손은 바닷물로 축축하게 적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는 좋아하지만 무서운 곳이야. FC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다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사 온 집에 저주인형이 있었던 썰. 나는 일 관계로 인해 정근이 잦아 각지를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맨션에, 때로는 셋집에 들어 삽니다. 내가 야마구치의 학이라고 하는 곳에 정근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싸게 집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에 혹해 잠시 동안 집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당히 깊은 산속에 있는 집이었던 데다가 크기는 해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집에서 산지 1개월쯤 지났을까. 딸아이가 집의 정원에서 묘한 상자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집 안도 정원도 한바탕 소동을 피우며 청소해서 꼼꼼히 살핀 터였지만 그런 상자는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상자가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못 보았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자에서는 왠지 모르게 매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나의 선택이 옳았다면 공포를 체험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나는 이 불길한 상자를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일반인으로서는 필요 없는 것이라면 버리거나 태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며칠 지나지 않아 비참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차는 불꽃에 휩싸였고 친구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로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일입니다. 다른 친구가 집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다가 불이 옷으로 옮겨붙어 오른팔과 얼굴의 오른쪽 반 정도에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친구에게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친구는 몸이 구워지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미신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이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로를 조사했습니다. 그 상자는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조사하려고 손을 뻗자 엄청난 한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인형이었습니다. 전부 3개였습니다. 한 개는 전부 타 있었고 하나는 오른쪽 반만이 불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나머지 하나는 전혀 타지 않은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인형은 지극히 보통의 일본 인형으로 기모노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반쯤 탄 인형을 손에 들자 인형의 옷이 주르륵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의 뒤를 보았을 때 나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방금 만나고 온 친구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던 것입니다. 완전히 타버린 인형은 검기되어 이름이 보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었습니다. 타지 않은 인형의 등 뒤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 사건의 모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나와 친구들 사이에는 특별히 공통점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고 그들 이외에 다른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기억도 없습니다. 왜 이 집에 이런 것이 있던 걸까요? 나를 원망하던 누군가가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든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인형들은 모두 절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의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가끔 잠을 설치곤 합니다. 저희 절에서 거두어 두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공행한다고 하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원한이 아니에요. 6번째 이야기, 계곡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 고등학교 동창 친구 5명과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갔었는데 사람도 적고 물도 깊지 않아서 계곡에 짐을 먼저 풀어놓고 민박집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민박집의 주인은 할머니였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언변도 좋으셨습니다. 한참을 흥미롭게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말씀하시길 밤에는 계곡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부터 남자들이 계곡에서 많이 빠져 죽었고 때문에 인근 마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고 하더군요. 참 기묘했던 이야기가 여자가 빠지면 계곡의 하류 쪽에서 배 터지듯 나오는데 남자가 빠지면 그대로 실종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계곡에서의 익사 사고야 흔한 이야기였고 게다가 할머니 세대는 남아선호 사상도 적잖게 깔려 있으니 남자끼리 온 저희에게 조심하라는 당부를 한다는 정도로 생각했죠.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으며 한참을 놀고 저녁쯤이 되었습니다. 맥주 한 캔씩 마시고 둘러앉아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담배 한 갑씩을 걸고 잠수 내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5명은 어둑해지는 저녁쯤 다시 계곡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수 내기는 시작되었고 30초쯤 저는 찬 물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섰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물살이 세지도 않았는데 한 녀석이 저 멀리 떨어져서 깊은 곳까지 떠밀려 간 겁니다. 느낌이 이상해진 저는 머리를 담그고 있던 친구들을 일으켜 세우고 떠밀려간 친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정신이 나간 듯 머리만 내놓고 가만히 있었고 갑자기 물속으로 쑥 빠지더군요. 왜 저러냐? 장난치는 거 아니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해병대를 전역해서 그나마 물과 친한 녀석이 물에 빠진 친구 쪽으로 수영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물에서 끄집어냈는데 물에 빠진 녀석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더니 다행히도 깨어나더군요. 왜 거기까지 갔냐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는 기와집이 어쨌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 짐을 챙기러 민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던 중 그 친구한테 왜 그랬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아무 말 없던 친구가 그때서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수를 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니 어디서 자기를 부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들은 건 아닌데 분명히 무언가가 자신을 불렀다고. 그래서 자신을 부른 쪽으로 홀린 듯이 가보니
계곡 속에 기와집 하나가 있었고 기와집 앞에서는 어떤 여자가 서서 들어오라는 듯 손짓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방 안은 살림살이 하나 없이 휑하니 비어 있었고 거기서 정신을 잃었다고 하네요.